자, 2학년하고 3학년이 아니고 1학년하고 2학년이니까 일단은 입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입시 용어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입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짧게 요약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입시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3학년은 그저께 시험을 봤어요. 1, 2학년은 안 봤을 거지만 그저께 모의고사를 한 번 또 봤는데 수능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데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특히 오후에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돼요.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랜딩도 안 되고 테이크오프도 안 돼요. 게다가 모든 공사가 중지됩니다. 공사장에. 그러니까 뭐 하나 들리지 않게 잡음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수능이라는 시험인데 사실은 대학에 가는 방법이 수능만 있는 게 아니라 총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 수능 전형이라고 하는 5개의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설명하는데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1학년, 2학년. 여기는 다 1학년, 2학년이니까. 자, 왼쪽을 보면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수능이라고 4가지가 써 있죠. 실기 실적 전형을 준비하는 예체능 학생들 미안합니다. 예체능 학생들은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 요 4가지의 유형을 사용하게 될 건데 자, 각각의 전형을 준비할 때 주력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50% 이상이 포함되면 무조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봤고 수행평가 다 봤죠? 다 봤죠?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쯤 되면 시험을 10번 봐야 되고 중간 기말을 그리고 각 과목에서 한 시험당 7개 정도 봐야 되거든요. 70과목의 시험을 보게 되고 수행평가 140개 정도 하면 그럼 원서 쓸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합쳐진 게 내신 성적이다. 그런데 저 내신 성적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면 최소 이 정도의 수능 최저는 맞춰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뒤에서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수능 최저는 지금부터 4개 외우는 겁니다. 딱 4개 외우는 거예요. 4합 5가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 중에 4개 영역의 합이 5. 4합 5가 되면 의대예요. 자, 의대를 원하면 4합 5를 맞추는 거다. 그 다음에 나는 의대는 아니야. 성대 이상의 최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수능 최저는 3합 7이 되는 겁니다. 국영수 탐구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 7 정도 맞으면 성대권이구나. 그 다음엔 뭐 외우면 되냐면 2합 5를 외우면 돼요. 2개 등급합 5. 2개 등급합 5는 경희대급 이상이에요.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들이 2합 5 정도를 걸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지노선이 한계 3등급. 이게 가천대를 비롯한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이 한계 3등급. 이렇게 4개를 외우고 나는 최소 이거는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수능 최저다라는 겁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이 제일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가 대부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하고요. 자, 여기 학교 활동의 세모 표시가 있죠. 저 세모 표시는 뭐냐면 원래 교과 전형은 내신만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본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고려대, 성균관대, 건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등등의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내신에다가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한 것이 써 있는 학생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라고 하는 것도 포함돼서 같이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이런 교과 전형에 학생부가 포함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게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과 전혀 관계없는 전형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데 당연히 성적도 보는 거고 그리고 학교 활동을 또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체 때 하고 있는 반에서 하고 있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로 엄청나게 많은 발표랑 보고서 같은 거 내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대, 약대, 한의대, 치의 같은 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서울권에 있는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이 실시하는 게 논술이고 경북대랑 부산대가 있긴 한데 대부분이 다 서울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쟁률이 450대 1도 있고 50대 1도 있고 100대 1도 있습니다. 10대 1, 5대 1 이런 건 없고요. 무조건 50대 1 넘고 거의 100대 1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논술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논술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하기 전에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그래서 논술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몇 개 있지만 완전히 내신이 망하지 않는 이상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 맞추고 그리고 논술을 보면 돼요. 그다음에 정시 수능 마지막 수능인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아이는 정시에서 원서 3장 쓰는 때 쓰는 건데 사실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요. 수능 100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이에요. 얘는 한 방에 끝나는 건데 서울대랑 고려대와 같은 대학들은 수능에다가 학생부 성적을 더합니다. 또는 서류를 봐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수능만 잘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긴 하지만 최상위권 대학은 학교 생활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5개 전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정책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수도권은 30% 이상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수능으로 학생들을 30% 이상 뽑는데 건국대를 비롯한 16개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알고 있는 그 대학들은 현재 법적으로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으로 수능을 40% 이상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변하지 않을 건데 서울대랑 동국대랑 한양대는 30%, 저 16개 중에 나머지는 40%를 그냥 뽑는다. 그럼 여기서 듣고 싶은 건 뭐냐? 잘 이해해야 되는 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으로도 30%는 뽑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맨 아래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에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모집 인원의 10% 선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요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현재 어떻게 뽑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2028 지금 현재 1학년은 아직 아무런 게 발표가 안 났어요. 2학년 거는 발표 났으니까 한번 보시면 실기 실적 전형이 없고 교과와 종합과 논술과 수능만 봤을 때 수도권 지역만 봅시다. 수도권에 26년도에는 수능으로 32.5%를 뽑고 27년도에는 32.1%, 그러니까 30%가 넘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권은 무조건 수능에서 30% 이상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이 20.8%, 20.9%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차이가 되게 크죠. 파란색만 보면
파란색만 보면 20.9와 그다음 비수도권은 60.8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도권 대학은 아주 많이 뽑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모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전형 말고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입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6년도와 27년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5%로 가장 많고 수능이 한 18% 정도 되고 종합이 24% 정도 돼요. 이게 26 올해 고3이고 27은 올해 고2의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게 전혀 관심이 없죠. 저도 관심이 없으니까 뭐가 관심 있는 거냐? 수도권 안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더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경대도 좋고 영대도 좋고 대가대도 좋고 다 좋은데 6장을 수도권에 써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죠? 대답해야 됩니다. 맞죠? 네, 처음에는 꿈을 되게 크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꿈이 가는 겁니다. 자, 수도권 보시면 올해 2학년 학생들의 입시예요. 올해 2학년.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2학년 학생들은 수도권의 학생부 교과 전형 21% 28,000명 정도 뽑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29% 39,0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로 32% 43,000명 정도를 뽑고요. 논술은 11,000명 정도 선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큰 축을 보면 종합과 수능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비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교과가 절대적으로 많다 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수도권도 사실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다 있는데 모르는 대학이 즐비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학은 건국대에서부터 홍익대까지 있는 요 대학들 이름은 들어봤을 건데 요 대학들을 특징을 딱 분석해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10%만 뽑아요. 딱 10%. 근데 요 10%가 바로 지역균형 전형, 다른 말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0%는 논술로 뽑아요. 논술 전형이라는 걸 10% 이상 뽑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뽑게 되면 대학이 페널티를 먹어요. 그래서 10% 뽑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뭘로 뽑냐? 종합과 수능을 거의 80%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변하지 않을 거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대입정책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선발해야 돼요.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건 기회균형전형, 기회균형전형이라는 건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겁니다. 이 전형을 쓰거나 아니면 지역균형전형 또는 지역인재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지역균형전형은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거고 지역인재전형은 여기 있는 이 지역에서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지역인재전형이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도권은 지역인재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없고 여러분들은 있는데 왜 복을 받은 거냐면 실제로 27학년도만 보세요. 이게 2학년이고 26은 3학년이라고 얘기했죠. 경대에서부터 한동대까지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 경북대가 27년도에 수시로 1,018명 뽑고 정시로 38명 뽑는 그러니까 1,056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경북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모든 대학들이 계명대도 1,250명이나 뽑고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도 446명, 대구대 434명, 그리고 영남대가 948명. 굉장히 많은 인원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는다. 다른 지역이 못 옵니다. 광주도 못 오고 서울도 못 오고 충남도 못 오고 오로지 대구 경북에서만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좋은 거냐?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게 그 지방대학에서 그러니까 지역대학이 의치안약수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반드시 의대와 가로는 간호대예요. 간호대에 저만큼의 인원을 선발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여기 안에서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대구 경북권이죠. 경북 대구에 있는 대학들의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간호대에 최소 선발 인원이 40에서 3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몇 %를 하고 있냐면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가 막 줄어들고 막 요즘에 난리죠. 아직 2027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할 건데 입학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동국대 YG가 120명, 경북대 200, 계명대 120, 영남대 120, 대가대가 80명 해서 640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대인데 이 중에서 지역 인재 선발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저 빨간색이에요. 40%만 넘어도 되지만 동국대 YG 68%고요. 경대 61이고 계대가 63, 영대 62, 대가대가 65%입니다. 40만 넘어도 되지만 다 60% 넘게 여러분들을 뽑겠다라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거다. 좋은 거다. 아, 부러워 죽겠다. 거의 하늘이 점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예요. 이게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고, 자,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건 뭐냐? 수도권 안에서 실시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대학들이 실시하냐? 여러분들이 아는 대학들, 여러분이 아는 대학들 전체가 다 실시를 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을 그냥 편하게 아무나 오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대학은 절대로 수도권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은 아주 공부 잘하고 성실한 학생을 뽑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걸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추천 인원을 제한하기도 해요. 서울대는 2명, 뭐 고대는 11명, 뭐 이런 식의 20명 이런 식으로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추천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추천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막 쓰느냐? 막 쓰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 신청을 해야 돼요. 학교에 신청서를 내게 되면 제한은 없지만 학교에서 그래도 학교장 추천이다라고 하는 걸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4개의 구역이 나왔죠. 이 중에서 어디에 있는 대학들이 아는 대학이에요? 이 중에 아는 대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죠. 그리고 요 밑에도 조금 아는 대학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다 뭐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구나. 제시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바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유지될 정책 중에 하나는 대학에서 작년도 결과를 발표해서 공개해 놔요. 어디에다 해놓냐면 이름이 어디가입니다. 어디가라는 곳에 정보를 발표한다. 지금도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2학년 학생들 저 어디가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작년도 최종 등록자의 70% 성적이 다 발표되어 있어요. 그럼 보고 저 정도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걸 수시와 정시를 통해서 다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한번 정보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정부가 바뀌어도 또 바뀌지 않을 대입 정책 5번째는 수능의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수능에서 원래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수학, 뭐 국어도 있고 영어도 다 있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풀 수가 없어요. 박사급 사람들도 풀 수 없어요. 시간 안에.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문제를 없앴는데, 자, 여기 온 학생들은 원에서 온 학생들이니까 잘 들으세요. 킬러를 없앴지 어려운 문제를 없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별은 유지하되가 중요한 말이야.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만 없앴지
아무나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만들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선배들은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말 한마디에 수능 공부를 안 합니다. 전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데 문제가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6번째는 학교폭력 조치사항과 관련된 것을 대입에 반영하는데, 자, 1학년, 2학년 학생들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절대 학교에서 싸우지 마시고 싸울 것 같으면 서로 피하세요. 뭐 학교를 다니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지 마시고 말로 잘 풀어 가십시오.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그러니까 학폭이 열렸다라고 하면 사실상 대학에 들어가는데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량평가라는 건 뭐냐면 학폭에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2호를 받으면 몇 점을 감점하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감점이 안 돼도 붙기가 어려운데 감점되면 사실상 불합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성평가라는 건 사람이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사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생활이 사실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좀 친하게 그렇게 지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굉장히 작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자율전공 선택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전공학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학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를 못 고른 거예요. 내가 아직 어느 학과를 갈지 몰라. 그래서 일단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학과를 그 다음에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유전공학부, 무학과라고 하는 것들인데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들어가. 문과든 이과든 예체능이든 상관없어. 일단 들어가 저 학과에.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아무 데나 다 가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이죠? 되게 좋아 보여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단과대라는 데가 있어요. 대학에 가면 그러니까 인문대학 그러면 영문학과, 불어불문, 도고동문, 뭐 서어서문은 다른 말로 스페인학과예요. 그다음에 노노문, 이건 러시아학과입니다. 이런 언어 쪽이 모여 있는 대학이 인문대학인데 인문대학 자유전공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그 인문대 안에서 뭘 고르는 거예요. 공과대학 자율전공도 있는데 공과대학 자율전공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2학년 때 뭐 화공을 가든 기계를 가든 재료를 가든 생명공학을 가든 갈 수 있도록 고를 수 있는 게 유형 2예요.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는데 분명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디든 상관없다. 그런데 뚜껑을 띡 열었더니 다 갈 수는 없어요. 다 갈 수는 없고 일단 의학 계열과 보건 계열 그리고 사범 계열은 갈 수 없어요. 이 세 개의 계열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졸업을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곳이에요.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나오는 곳들은 자유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다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학과가 있어요. 경북대도 경대 안에도 삼성전자랑 계약이 되어 있는 학과가 하나 있거든요. 그 학과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삼성, SK, 카카오, LG 이런 데랑 계약이 되어 있는 학과가 있어요. 그 학과를 나오면 무조건 취업이에요. 무조건 채용돼야 돼. 그거는 법으로 무조건입니다. 신입사원 시험에 떨어져도 계속 재시험을 봐서라도 들어갑니다. 그 학과들은 계약이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도 그냥 이해했는데 맨 마지막은 뭐냐? 대학 자체 선정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전공 들어와서 어느 학과로 다 몰릴 것 같다. 인문의 미디어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데로 다 몰릴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쏠릴 것 같으니까 안 돼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놓는 그런 학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뽑냐라고 했을 때 수도권이 2만 명 정도 뽑는데 올해 2만 명 뽑는데 수시의 절반, 정시의 절반이에요. 수시의 10,000명, 정시의 9,800명이 거의 10,000명. 그래서 절반을 뽑고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시로 88%, 정시로 12% 정도 뽑는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오신 분들은 다 수도권, 특히 서울 쪽에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반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들은 지금 자유전공을 어떻게 뽑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맨 위에 있는 건대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건대는 정시에 737명 중에서 정시로 128명을 뽑아요. 자, T1이 있고 T2가 있죠. T1은 유형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학과나 다 갈 수 있다. T2는 단과대 안에서 마음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교과로 279명, 종합으로 183명, 논술로 147명을 뽑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다 보시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이 대학 원서 쓸 때 당연히 자유전공학부는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을 거지만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학년과 1학년 학생들 전체가 학년이 지나도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유지될 정책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거 안에서 입시 용어가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2학년 학생들은 미안합니다. 2학년 학생들은 2028과 관계없지만 2027에서 끝내야 되지만 1학년 학생들의 2028,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치러야 할 입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학년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 갖는다는 건 난 뭘 하겠다는 뜻이에요? 재수하겠다는 뜻인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러지 마세요. 한 해 끝내세요. 웬만하면. 근데 혹시 사교육이나 아니면 매스컴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자꾸 2학년 학생들한테 겁을 줘요. 배수의 진이다. 재수하면 큰일 난다. 그렇진 않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건 세상에 없어요. 자, 보시면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고1과 고1은 수능이 바뀌었는데 30년 만에 수능이 바뀐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이냐면 지금까지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어도 골랐고 수학도 골랐고 탐구는 무려 17개의 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2개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학년은 고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를 보면 됩니다. 자, 현재 2학년 학생들은 국어에 독서와 문학이라는 것이 공통이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1학년 학생들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는 과목이 고정된 겁니다. 자, 2학년 학생들 재수 못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만 보면 문학 같죠? 독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대부분 학교에서 다 배울 거예요. 재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배수의 진 그런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수학은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수1, 수2가 공통이고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고르게 돼 있는데 현재 1학년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대수라는 게 생겼고요. 대수라는 건 이름이 바뀐 거다. 뭐가? 수학 1이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고 미적분 1이라고 하는 건 원래 수학 2예요. 지금 현재 2학년의 수학 2가 이름이 미적분 1로 바뀐 거고 확률과 통계는 그냥 확률과 통계입니다. 이걸 왜 재수를 못한다고 하는 거지? 확률과 통계, 수원, 수투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다 배우는 과목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영어는 영어 1, 영어 2 바뀌지 않아요. 한국사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능 시험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가
조금 문제죠. 17개의 과목이 있는데 사회가 9과목이고 과학이 8과목이에요. 자, 이 과목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1학년 현재 배우고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1, 2라고 하는 걸로 통합된 거예요.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목들이 그냥 2개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업은 원래 과목이 많지만 성공적인 직업생활 하나만 하면 되겠고요. 제2외국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선택 과목이 사라졌어. 공통 과목만 남았어. 여기까지 좋았는데 현재 수능 성적 체계가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영어랑 한국사랑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뒤에서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절대평가. 영어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대면 2등급, 70점대면 3등급인 절대평가는 그대로인데 현재 2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1등급 4%, 2등급 11%까지 하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이겨야 그래야 내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원래 다 절대평가일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시험 과목은 통일됐지만 수능 성적 체계는 여전히 다릅니다. 국어랑 수학과 탐구는 여전히 상대평가. 그리고 국어와 한국사와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라고 하는 게 조금 피곤해져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학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 1층에 가면 대학들이 되게 많이 왔죠. 2층에 가면 대학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현재 2학년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할 건데 1학년 학생들은 선택 과목이 사라졌고 이게 인문인지 자연인지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이 학생들이 되게 뛰어난 학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능이 너무 단순해지니까 수능으로만 선발할 수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생각들에 뭐가 들어갔냐면 서울대학교가 이미 1학년 학생들 여러분들의 입시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2028학년도 서울대 입시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1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 가장 큰 내용이 뭐였냐? 우리는 정시인데 정시는 수능 100인데 원래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수능 성적에다가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것을 더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게 뭐냐?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과목이수 충실도예요. 자, 과목이수 충실도라는 건 지금 이거는 여러분 2학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계열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관련된 과목들을 어떤 걸 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위계에 따라서 들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쉬운 거에서부터 점점 어려운 과목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1번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2학년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당연히 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들의 성적이 어떠한지 보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얼마나 참여했고 수행평가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고 와 관련된 것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업 수행 능력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하죠. 그래서 같이 할 때 얼마나 협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화를 잘 했는지 그리고 리더십을 얼마나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 원래 정시는 수능으로만 뽑아줘야 돼요. 그런데 서울대는 수능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과 역량 평가가 중요한데 그런데 여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수능으로 100% 학생을 3배수 선발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0명 뽑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능인데 수능에 뭐를 가지고 하냐면 등급을 가지고 해요. 표준 점수도 아니고 100분위도 아니고 등급을 가지고 해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요 등급만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등급은 아니고 100분위만 가지고 반영해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표준 점수는 점이고 100분위는 선이고 등급은 면이에요. 자, 학생들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하나 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넓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능 성적인데 그리고 나서 교과 역량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별로까지는 아니지만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서울대에 저기 있는 저 교과 역량 평가에 가고 싶어. 그럼 일단 뭐를 잘해야 되죠? 뭘 잘해야 될까 얘들아? 수능 잘해야 되겠지. 자, 수능을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었던 네 가지 유형 어떤 것이 주력이냐라고 했을 때 저 네 가지 유형의 공통점을 쫙 뽑아보면 수시인데도 불구하고 수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선생님 저는 수시파인데요. 저는 무조건 수시로 대학 갈까요? 그래, 수시로 대학 가. 그런데 가고 싶은 대학은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럼 수능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수능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는 수시로 끝내려고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밤마다 수행평가하고 있고 내신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저놈의 수능이라는 아이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내 손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저 수능이라는 게 필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거냐면 연세대학교 추천형 전형, 이 전형은 대표 선수들이 가는 학교의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는 3명? 4명 정도밖에 원서를 못 써요. 더 써주지도 못해요. 너무 최상위권만 모이니까. 그럼 그 최고로 잘하는 1, 2, 3등이 학교를 갔는데 연대에 갔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인문은 2합 4예요. 국어가 포함되지만 국어, 수학. 자연은 2합 5인데 수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자, 이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전교 1, 2, 3가 간 거야. 전교 1, 2, 3가 갔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70%가 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 10명 중에 3명은 수능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전교권인데. 의대는 40.7%밖에 안 되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과학대랑 간호대를 얘기합니다. 여기가 50%가 수능 최저가 안 되더라.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옆에 또 공부 잘하는 고대도 있는데 고대는 3합 7이에요. 내가 아까 성대급 위로 올라가려면 3합 7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4개 외우자고 했죠. 4합 5, 3합 7, 2합 5, 1개 3. 자, 3합 7인데 학교 추천 전형 역시 또 인원수의 제한이 있는 곳이에요. 보냈는데 역시 수능 최저가 인문은 70도 안 되고 자연은 60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 저건 너무 상위권이니까 저건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서강대 지역균형 전형은 세계 3등급이에요. 학생들 세계 3등급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얘들아 이거 끄떡끄떡 해야 돼. 그죠? 세계 3등급은 괜찮죠? 그죠? 해야 됩니다. 자, 세계 3등급은 쉬운데 재밌는 건 이것도 전교권이 갔는데 7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밤새 공부했단 말이야. 밤새 수행평가 준비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졌어. 그런데 마지막에 발목 잡는 게 저놈의 수능이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세니까 서울의 중위권 정도 되는 세종대학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세종대는 2개 등급합 5예요. 2개 등급합 5인데 2에서 3등급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건데 보통 2등급대가 씁니다. 쓰는데
수능 최저가 62, 64, 51%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정말로 화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2학년 학생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올해 3학년 학생들 수능 며칠 남았는지 아시나요? 알 리가 없죠. 그죠? 오늘 정확하게 오늘을 기준으로 124일 남았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364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수가 되고 365 곱하기 2 하면 현재 1학년 학생들 수능 일자가 돼요. 되게 많이 남았죠. 그죠? 안 남았습니까? 많이? 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답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네. 그럼 자 500일 정도 남았어요. 500일 남았습니다. 거의 500일 정도 남았는데 뭐 이것저것 빼고 되면 아마 한 400일쯤 남을 겁니다. 400일쯤 남아요. 그럼 이제부터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학년을 중심으로 얘기할 건데 2학년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섞어서 좀 얘기할게요. 자, 1학년 학생들 수능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한 900일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보여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 1, 2 한국사 1은 1학기에 배우는 거고 한국사 2는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통합사회 1, 2 저 1학기에 배우고 2학기에 배우고 통합과학 1, 2 저거 1학기에 배우고 2학기에 배우는데 지금 1학년 때 배우는 이 세 과목이 여러분 수능 과목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1학년 지금 배우는 게 수능인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 오늘 배운 걸 내일 까먹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올해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2년 후에 다시 보게 될 건데 2년 후에 다시 배울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인문계열 쪽을 가려고 2학년 때부터 과학 과목을 하나도 안 들을 거거든. 과목 선택을 했을 때. 그런데 갑자기 3학년 때 호련히 통합과학이라는 애가 다시 나타나. 걔가 뭐가 되냐? 수능 과목이래. 나는 2학년 때 수학과학에 매진하기로 했어. 그런데 3학년 때 갑자기 통합사회라는 애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경제이기도 하고 지리이기도 하고 윤리이기도 해. 아, 당황스러워. 더 당황스러운 건 너네가 믿지 않겠지만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에게 4대 명절이죠. 저게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는 4대 명절이에요. 왜? 전날 게임을 밤새도록 해도 되거든요. 다음날 아무도 안 건드릴 거니까. 특히 되게 많은 우리 남학생들 수학 시간에 자꾸 넘어가는데 도미노 넘어가듯 푹 자죠. 왜 자냐? 전날 게임을 너무 많이 했거든. 그런데 1학년 학생들을 잘 생각합시다. 뭘 생각해야 되냐? 현재 여러분들은 6월 3일 모의고사까지 봤습니다. 6월 3일 아니 6월 4일 날 봤죠. 그런데 여기 시험 범위를 보면 6월 4일 모의고사 때 한국사는 이미 2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저거 수능 과목입니다. 통합사회는 4단원까지 받고 통합과학은 3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였다. 이미 여러분은 수능 과목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건 지금 7월이고 개학을 하고 한 달쯤 지나서 9월 3일 날 다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때 한국사는 시험 범위가 한국사 1 전범위이더라. 이미 나라는 여러분들이 한국사 절반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수능 과목인 통합사회 역시 1이 전범위더라. 게다가 통합사회 2는 2단원까지도 시험 범위더라. 통합과학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 1학년 학생들은 이미 수험생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수능이 900일이나 남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수험생이라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봐요. 2년 후에 갑자기 내가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도 맞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돌연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나타난 거야.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바쁜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진심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수험생이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2번 받았습니까? 받았죠? 갖다 드렸죠? 그래요. 꼭 갖다 드리세요. 드려도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알아봐요. 그런데 갖다 드려야 돼요. 선생님에도 고등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은 아직 못 받았어요. 안 주고 있어요. 비밀이래요. 주셔도 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 중에 2학년, 1학년은 저 위에 있는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이런 거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뭘 보면 되냐면 요 아래 보면 OX 써 있는 거 있죠. 봤습니까? 요 아래? 여기에 보면 맨 윗줄에는 여러분이 체크한 답, 그 아래에는 정답, 그 아래는 OX, 그리고 그 아래에는 A, B, C, D, E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어요. 영문이, 영어가, 영단어가, 영어 알파벳이. A는 시험 본 학생들 중에 80% 이상이 다 맞추는 시험 문제. E는 시험 본 학생들 중에 20% 이하만 맞추는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게 A, B, C, D, E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A를 틀렸다. 문제가 있는 거죠. E를 맞았다. 겁나 잘한 거예요. 찍었나? 생각해 봐야 되지만 풀면 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탐구를 다 배운 것도 아니고 수학을 다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 과목 중에 유일하게 지금 수능을 봐도 되는 과목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어예요. 영어는 여러분들 언제부터 배웠어요? 초등학교 3학년. 지금은 고1이죠. 그럼 몇 년 배웠어요? 6년 이상 배웠죠. 그럼 여러분은 외국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외국인을 만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영어 지문을 봐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지금 배우는 영어랑 수능 영어는 단어가 조금 올라가는 거지 엄청난 무슨 변화가 생기지는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나는 영어 선생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영어를 20년 넘게 가르쳤어요. 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만히 보면 영어도 1번부터 45번까지 나눌 수 있죠. 그 중에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이고 18번부터 45번까지는 읽기입니다. 자, 나누는 거예요. 자, 사실 이거는 뭐가 담보되어야 되는 거냐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 그렇지, 단어예요. 자, 속으로, 마음속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단어를 얼만큼 외우고 있을까? 알고 있죠? 우린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저는 영어 교육 전공이고 고3 영어를 20년 가르치고 하는데 매일같이 단어를 찾고 공부해요.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영어만 하는데도 맨날 단어 찾고 있습니다. 맨날 외우고 있고. 왜? 다른 나라 말이니까.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다른 나라 말인데 단어 공부를 안 해? 그건 용자예요. 대단한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유형을 못 하나를 파는다는 하는데 18번 문제는 글의 목적이고 19번 문제는 글쓴이의 심경이죠. 그리고 20번의 글의 주장, 필자의 주장, 글의 의미, 그 다음에 요지, 주제, 제목, 도표, 그 다음에 글의 일치, 불일치, 안내문 나오고 어법 한 문제, 어휘 한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가요. 어찌어찌 가잖아. 다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죠? 나도 여기까지는 웃으면서 볼펜도 안 돼요. 이렇게 쳐다봐. 아, 쉽구나, 쉽구나, 쉽구나 하면서 문제는 31번부터 39번까지가 인생에 큰 위기가 와요. 특히 저 빈칸 완성은 원래 얘들아 빈칸 완성은 6문제였어요. 6문제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고맙게 4문제로 줄었어요. 빈칸 완성 4문제인데 빈칸 완성은 사실 3가지 유형이에요. 단어 하나, 그다음에 구, 그리고 문장 하나 이렇게 내는 거였는데 예전에는 연결사 하나에다가 긴 문장도 하나 들어갔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가뜩이나 힘든데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근데 저기는 빈칸 완성은 다른 말로 하면 주제 찾기예요. 주제어가 뭡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글의 흐름, 순서, 문장 넣기 저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저 부분을 이렇게 보고 나서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표를 요걸 가져다가 갖다 대세요. 그러면 지금 모의고사 2번 봤으니까 2번에 공통적으로 계속 틀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죠. 아니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못하는구나 하고 끝내야 돼요? 아니죠. 집에 가면 책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책꽂이라고 하는 놀라운 곳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 다양한 색깔의 인테리어들을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 중에 영어라고 써 있는 단어가 있는 그 블록이 있을 건데 거기에 혹시 유형편이라는 문제집이 있거든. 수줍게 꺼내세요. 유형편은 이걸 유형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문제집 중에 굉장히 무서운 문제집이 있어요. 겉표지가 검은 거. 아 하잖아요. 바로 그게 유형편이에요. 바로 지금까지의 모의고사를 모두 다 모아놓은 그 검은색 문제집. 두껍죠? 많이 두꺼워요.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안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답안지가 더 두꺼워요. 답안지가 두껍다는 건 친절한 설명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영어는 성공하는데 메뉴에 써 있는 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를 우습게 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라고 써 있죠. 그죠?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지금까지 23년도 수능, 24년도 수능, 25년도 수능에 2등급까지의 인원이 25년도 작년 수능이 10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재학생은 16%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졸업생인데 자 영어는 제가 무슨 평가라고 그랬죠? 절대평가. 졸업생이 많든 적든 상관없죠. 누구랑 싸우는 거니까. 내 자신과 싸우는 거니까. 24년도와 25년도 수능을 좀 비교해보면 수능을 비교했을 때 최저학력 기준이 어떠냐는 똑같아요. 대학이. 근데 어느 때는 24년도는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62, 54였는데 어느 때는 67, 57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고 주는 거는 뭐가 키를 잡고 있는 거냐? 탐구가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영어가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1 학생들은 내신이 바뀌었어요. 2학년은 9등급제지만 1학년은 5등급제입니다. 뭐 1학년 학생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그냥 그렇게 사세요. 2학년도 그냥 사는 겁니다. 2학년 9등급, 1학년 5등급, 1등급이 4%가 아니고 10%다 라는 건데 혹시
사교육이든 유튜브든 이런 방송에서 1등급 못 맞으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방송은 손절하세요. 그 학원은 다니지 마세요. 1등급이 4%에서 10% 됐으니까 1등급 못 맞으면 난리 난다. 많이 늘었으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수능 말고 내신도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수가 제일 중요하죠. 도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실제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참여해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1.0이 3학년 2학기까지 될 가능성이 몇 명인가 라고 하는 걸 조사했더니 서울은 우리보다 인원이 훨씬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평균이 1.5명이었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올 1등급 맞을 애가 1.5명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다고요. 3학년 1학기 말까지 가면 1.5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적으로 1등급이 많아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하고 있는 거 그냥 계속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괜히 방송이랑 이런 데서 1등급 못 맞으면 난리 나고 반드시 우리 학원에 와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적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대학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 9였는데 5가 됐네. 변별이 어려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등급이 4%였는데 10%가 됐네. 그럼 이거 변별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원래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이 내신에다가 다른 거를 막 더하려고 해요. 가장 쉬운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은 입학사정관들이 들어오는 정성평가, 학생부 평가라는 것이 더 많이 도입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1학년, 2학년 다시 공통의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도권 대학이 30% 이상 뽑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많이 늘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다음 강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특강이 있잖아요.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요. 자, 보시는 화면의 맨 오른쪽 일괄 선발 면접 포함은 대부분 없어요. 수도권 대학은 딱 2개 봅니다. 단계별 선발과 일괄 선발이라고 하는 것 2개만 보는데 단계별 선발은 1단계에서 서류로 일정 배수를 뽑아요. 3에서 5배수. 서류라는 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작성하게 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얘기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읽고 일정 배수를 뽑고요. 2단계 면접을 실시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단계별 선발 전형이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어요. 서류 100. 그냥 원서만 넣으면 합격자 발표가 나는 이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 방식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둘 다 좋아 보이죠? 둘 다 좋아 보이죠? 네, 둘 다 좋아 보입니다. 네. 요걸 언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는 걸 선택하는 건 고3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자, 저런 선발 방식의 그럼 평가 요소는 뭐냐? 평가 영역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엄청나게 보게 될 것이고 보고 있는 표예요. 그런데 이 표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요소는 3가지이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서울에 있는 6개 대학이 말을 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6개 대학이 그렇게 정했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자, 학업 역량, 다른 말로 하면 얘는 공부를 잘 하는가 그리고 할 줄 아는가 라고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학업 역량이라는 건 얘가 성적이 좋은가
그리고 얘는 학교에서 하는 자율활동이든 진로든 동아리든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하는 수행평가에서 얘는 정말로 공부할 줄 아는 애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고요. 진로 역량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단이나 계열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예요. 여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싶은데 그 관심을 얘가 무슨 과목 들은 거지? 그 과목의 성적은 어떤 거지? 얘는 동아리나 진로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모든 활동들 안에서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성실성 같은 것을 보는 걸 공동체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세 가지인데 서울대는 올해 1학년 현재 학생들의 요 세 가지 역량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종합사고 역량, 창의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하게 되고요. 종합사고 역량이 학업 역량 같은 거예요. 창의탐구 역량도 학업 역량 안에서 태도 뭐와 관련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냥 개략적인 것인데 뒤에 있는 강의에서 더 자세히 듣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가 2번 얘기한 게 있어요. 그 계열과 학과에 대해서 아예 관련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느냐, 그다음에 수행평가나 창체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하려면 과목 선택, 수행평가, 창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는 거의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일단 1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마찬가지고 다음 내년 과목 선택 아직 안 하고 있죠? 아직 안 했죠? 예비 조사만 하고 있잖아요. 연습만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과목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한테 맞는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1학년 학생들, 2학년도 뭐 좋지만 1학년 학생들 잘 보세요. 계열을 처음부터 난 기계공학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열을 4개로 크게 나누세요. 인문사회, 자연과학, 경영경제,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4개로 크게 나누세요. 인문사회 안에는 언어도 있고 사회도 있고 심리, 역사, 법, 뭐 문헌정보, 미디어, 문해창작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자연과학은 물화생지예요. 물화생지를 기본으로 하고 천문도 있고요. 산림도 있고 해양, 그다음 농생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경영경제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경영, 경제, 그다음에 통계, 세무, 무역, 마케팅, 호텔, 그다음 부동산 이런 것들이 경영경제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응용과학은 저 위에 있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에서 만든 이론을 산업에 도입하는 거예요. 그게 의료 쪽도 있고 기계공학, 그러니까 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응용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크게 4개로 나눠 놓은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어떤 계열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정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핀셋으로 꼽지 마시고 넓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올해 1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떤 과목을 들어라라고 일부 대학이 발표를 했어요. 서울대는 자연공학 계열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2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확률과 통계는 1학년 과목 뭐죠? 수능 과목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2개 더 하라는 거예요. 뭘 더하면 이과 쪽 가고 싶으면 기하랑 미적분 2 더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기계공학, 전기전자, 전기정보, 화학생물, 에너지, 원자, 그다음에 조선해양, 항공우주는 다 물리학 베이스인 과목 학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리를 꼭 알아야 되니까 이런 학과들은 물리학을 우선적으로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기할 또 인문 쪽은 문과 쪽에 학과를 가고 싶으면 제2외국어 한문 학교에 다 하나씩 개설되어 있죠. 그거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인문 쪽은 제2외국어 한문을 듣고 여러분의 과목들 어떤 과목이든 꼭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연계가 좀 복잡해요. 자연계열은
기하랑 미적분 2를 제공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은 자연계니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여기에 있는 것이 일반 선택 과목인 거예요. 요 4개 중에 하나 이상을 꼭 듣고 그리고 나서 비슷한 과목들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건 학교에서 아마 과목 선택 설명회를 다 했을 거니까 충분히 들었을 텐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희대도 발표를 했어요. 경희대는 학과에 따라서 권장 과목과 핵심 과목이라고 하는 걸 나눴어요. 핵심과 권장은 같은 말이에요. 가급적 다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학교에 있는 거 다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 과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아쉬워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과목이 있거나 내가 더 배우고 싶으면 공동교육과정 있죠? 다른 학교 가서 배우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도 이렇게 되는데, 자,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가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제일 인기 많은 생명과학의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자,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두면 생명과학도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순수 자연과학, 생명체 구성 원리 작동 뭐 이런 거, 생명과학, 바이오학 뭐 이런 것 쪽이 하나 있고, 의료보건 쪽이 당연히 하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농림수산 쪽이 있고, 그리고 공학 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서울대는 권장 과목을 발표 안 했지만 선생님은 그냥 마음대로 막 해봤어요. 현재 2학년 학생들의 권장 과목을 1학년 학생이 있는 과목으로 막 바꿔서 과목들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거기 책자에 혹시 있습니까? 있죠? 책자에 있는 것들을 나중에 보세요. 하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과학의 자연과학 쪽에 가고 싶으면 과목을 뭘 골라야 되냐?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3개가 있어요.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이라는 3과목을 우선적으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학의 3과목도 우선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자연계니까 수학을 들어야 되는데, 수학에 지금 모든 다 수학에, 자 펜 있으시죠? 거기에 지금 자 뭐가 빠져 있냐면 대수가 빠져 있어요. 대수를 다 넣어주세요. 자, 제가 오타를 냈어요. 대수가 다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학, 의료보건, 농림수산, 공학에 다 대수라는 과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번 보세요. 자, 자연과학, 의료보건, 농림수산은 다 중요한 과목이 맨 처음에 뭐예요? 생명과학이죠. 맨 위에 있는 거니까 생명과학, 화학, 수학 순인데, 자 공학을 볼까요? 자 공학을 보세요. 공학은 맨 위가 뭐죠? 수학이에요. 자, 공학은 영어로 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 물건과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무언가를 연구하는 쪽이 공학인 거예요. 공학이라는 건. 그럼 이 공학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론도 중요하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학이겠죠. 그래서 공대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난 공대 갈 건데요 하면 수학의 5개는 다 듣고 가는 거다. 대수, 미적분 1, 2, 확률과 통계, 기하라고 하는 5개 과목은 웬만하면 다 듣고 가라 라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럼 수행평가랑 창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1, 2학년 학생들 이거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대학은 여러분을 뽑을 때, 여러분을 선발할 때 딱 2가지 봅니다. 여러분이 학교 내에서 몇 등짜리 학생인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가를 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자들 중에서 몇 등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지와 공부를 할 줄 아는지 2가지를 보게 되는데, 학업 수준이 얼마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뭘로 보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창체와 수행평가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활동 결과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써내거나 아니면 발표하라고 할 때 꼭 뭐 하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계기를 꼭 쓰라고 얘기하죠. 계기를 꼭 발표하라고 하죠. 이거 왜 하게 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세히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사 방법은 뭐고 어떤 걸 했고 어떤 순서를 지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꼭 하라고 합니다. 그게 대학에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다 보면 뭐가 더 궁금해서 더 많은 걸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서울대는 이런 학생들을 기다린답니다. 일단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학업 태도라고 하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기 있는 요 학업 태도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학업 태도 뭐라고 써 있죠?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알고자 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이 여러분 선배들을 가르치면서 보면 학생을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발표하라고 하면 학교를 안 와. 아니면 안 내. 안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남학생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다 안 되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 정시판대요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수능밖에 없대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회에 나가도 골치 아파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두 번째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에요. 뭘 하래? 그러면 다 인터넷을 찾거나 챗 GPT를 돌려와요. 다 티납니다. 재밌는 건 인터넷에서 똑같은 데서 가져온 애들이 많아요. 정말 놀라워. 1반에서 하나 봤는데 7반에서도 그걸 봐. 정말 놀랍습니다. 챗 GPT를 돌리는 거를 의존하면 안 되지만 도움을 받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챗 GPT가 마지막에 뭐가 더 궁금하면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써 있죠. 그것까지 긁어오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니? 그런 건 좀 아닌 거야.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걸 짜집기 하는 정도가 보통 가장 많아요. 그런데 좀 노력을 하는 학생들은 어떤 걸 하냐면 관련된 책을 하나 읽어와요. 빠르게 책을 읽어와요. 책을 읽는 방법이 정독도 있지만 스킵 앤 스캔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빠르게 넘기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도 독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처음 들어보죠? 스킵 앤 스캔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한 권을 읽진 않아요. 2권을 읽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해요. 그런데 이건 살짝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분명히 뭘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발표를 하거나 하면 대조를 하거나 비교를 해요. 우린 그럼 감동받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감동받으면 누구도 감동받을까요? 대학 사람들도 감동받아요. 우리 집엔 없고 보통 남의 자식이긴 하지만 최상위는 실험을 해요. 탐구를 해요. 실기를 해요. 뭘 찾아봐요. 이건 대박이에요. 저는 여기 온 학생들이 상위권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의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하시는 겁니다. 책 한 권으로 끝내는 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책은 요즘에 얘들아, 너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책 한 권은 다 갖다 쓰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이 다른 책으로 연결되면 선생님 생각엔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입니다, 이건. 그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보통 학생들은 주제를 주면 구글링을 하거나 GPT를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 그 자료를 수집하는 뻔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책자에 있죠? 있죠?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거 원래 잘 안 줍니다. 왜냐면 저희 학교 학생들만 쓰는 건데,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 기존 연구나 문헌조사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뭐가 있냐?
설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설문을 하면 몇 명 하는 게 설문이에요? 설문을 몇 명 하면 설문이 될까, 얘들아? 여러분들은 한국갤럽이 아니에요. 뭐 1000명, 2000명, 10,000명씩 할 수 없어요. 설문은 반에서 하세요. 옆반까지 하세요. 한 학년 하시면 참 인간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 정도 하시는 거예요. 자, 설문을 하는데 친구들 이름을 좀 쓰게 하세요. 그래서 설문을 읽다 보니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럼 그 친구를 부르세요. 그래서 대화를 하세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인터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토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학교의 급식 시스템이 좀 불합리해 보여요.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도 쓸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방식이 뭐가 있냐? 옆 학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다른 데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례 연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챗GPT랑 구글링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고서나 발표를 하라고 할 때 제발, please, 제발 자세히 좀 얘기하세요. 라면 끓이라고 얘기하면 라면 한번 끓여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물 올리고요, 불 켜고 끓으면 넣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라면을 끓이겠습니까? 못 끓이거든.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고생해서 쓴 수행평가나 아니면 주제탐구가 듣고 있는 선생님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학생부에 표현된 그 표현이 입학사정관이 읽을 건데 생면부지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이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꼼꼼하게 설계했다. 아니 도대체 그 관련 자료는 왜 모았고, 도대체 어디에서 모았고, 도대체 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참고한 자료는 뭐고, 출처는 뭐며, 과정이 뭐고, 너는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하는 걸 자세히 써달라라는 겁니다. 자세히 말을 해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너네가 얘기했던 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듯이 how, 어떻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보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당연히 없죠. 어떤 학생의, 서울대 가는 어떤 학생의 학생부인데, 여러분 이건 찍으시면 안 돼요. 찍으시면 반칙. 자, 찍으면 안 되고요. 이건 녹음해도 안 되는데, 녹화해도. 이렇게 활동하는 아이들이 서울대 가는 거고 되게 좋은 겁니다. 자,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발표를 해서 썼는데 얘는 과학인재래.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어떤 아이가 문제를 인식했고 뭐가 봤대.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이게 가설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봐야지 이게 실험이야. 했네가 실행인 거예요. 이 학생은 뭐냐면 신문에서 불포화 지방산, 돼지고기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여드름균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망했네. 망한 이유를 다시 밝히고, 그리고 뭔가 더 그 계획을 수정해서 뭔가 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나쁘지 않더라. 단순히 구글링만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뭔가 진짜 자기가 몸으로 뛰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봤는데 잔소리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2학년, 1학년인데 공부를 하시고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걸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고요, 별로 안 중요한데 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데 덜 급한 게 있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지도 않은 게 있어요. 자, 중요한데 급한 건 다음 주가 시험이야.
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급한 거죠. 근데 그때 뭐가? 카톡이 하나 와. 친구들이야. 내일 어디서 만날까라는 카톡이 와. 그럼 걔는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할 순 있지. 그런데 지금 당장 봐야 될 그 시험 공부하는 것보단 덜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우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현재 나한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후년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선물 하나, 최고의 대입 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오신 분들만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대학 입시 전략은 담임 선생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굉장한 잔소리를 할 거고 싫은 소리 하시겠지만 부모님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분입니다. 게다가 눈 떠 있을 때 만나는 분이잖아요. 부모님은 눈 감을 때 만나는 겁니다. 밤에 만나니까. 그런데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